한국이 핵전쟁을 막는 비밀 무기를 공개합니다. 총 한 방도 쏘지 않고 승리한다.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순간 전 세계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케임브리지의 한 학자에게 급작스런 전화가 걸려왔죠. 당장 서울로 와야 해. 한국만이 막을 수 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국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을까요? 한국의 진짜 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임브리지에서 국제전략과 군사사를 연구하는 마이크 휘트먼입니다. 평생 책상에서만 전쟁을 연구해온 제가 갑작스레 현실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화벨 소리를 저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케임브리지에 있는 제 책상에 앉아 조용한 겨울 오후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창밖 하늘은 연한 회색이었고 차가운 책들과 따뜻한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조나단 리브스 대령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리브스 대령님. 통화 버튼을 누르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빈방에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마이클. 그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러시아가 핵무기를 발사할 위기에 있어. 미국과 유럽으로는 막을 수 없다. 당장 서울로 와야 해.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서울, 한국. 저는 전략과 역사를 수년간 공부했지만 한국이 핵대치의 중심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머릿속에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왜 한국일까? 한국이 뭘 할 수 있을까? 가겠습니다. 깊게 생각하기도 전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 열린 마음을 갖겠다고 다짐했으니까. 그 다짐을 마음속에 새기고 반복했어요. 무서워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했거든요. 미지의 세계와 마주할 준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노트북 공책, 펜 2자루 그리고 두꺼운 코트를 넣었죠. 밖은 차갑고 상쾌했어요. 목도리를 목에 꽉 감고 로건 공항으로 걸어갔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작은 구름이 앞에 피어올랐어요. 공항 안에서는 여행객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밝은 눈빛으로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 전화통화를 하는 비즈니스맨들. 모두가 계획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제 계획은 뭘까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밖에 주차된 비행기를 바라봤죠. 엔진이 부드럽게 소리를 내며 증기를 내뿜는 거대한 금속 용 같았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열린 마음을 갖겠다는 다짐을 다시 떠올렸죠. 그게 두려움에 맞선 제 방패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마를 차가운 창문에 대고 활주로 불빛들이 흘러가는 걸 봤어요. 보스턴의 도시 불빛들이 뒤로 사라졌죠. 한국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서울 많은 불빛과 긴 역사, 강한 사람들의 도시. 높은 마천루들과 붐비는 거리, 밤새 꺼지지 않는 네온 사인들을 책에서 본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직접 가본 적은 없었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죠. 긴 비행이었어요. 객실은 조용했고 엔진의 부드러운 소음과 가끔 들리는 승객들의 속삭임만 있었어요. 쉬려고 했지만 심장은 계속 뛰었어요. 공책을 꺼내 한 줄을 적었어요. 열린 마음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2번 밑줄을 그었어요. 그 한 줄이 모든 답을 담고 있는 것처럼 바라봤죠. 그리고 공책을 덮고 앞을 응시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반짝이는 불빛들의 담요가 보였어요. 도시가 빛나는 퍼즐처럼 펼쳐져 있었죠.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새로운 세상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공항에서 수화물 찾는 곳에 들어섰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돌며 온갖 색깔의 가방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제 가방을 찾아 자동문을 통과했어요. 밖으로 나가자 따뜻한 공기와 자동차 매연, 경적 소리가 섞여 몰려왔어요. 가로등이 포장도로를 주황색으로 물들였어요. 사람들이 택시 번호를 외치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우뚝 서서 창문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서울의 밤 공기를 마셨어요.
다시 한번 다짐을 떠올렸죠. 피곤하고 심장이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흥분도 느껴졌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고 한국이 저에게 보여줄 것들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김민수 소령을 만났어요. 김 소령은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SUV로 저를 안내했어요. 좁은 거리를 따라 높은 건물들 사이로 달렸죠. 한글로 된 밝은 간판들이 네온 초록, 분홍, 파란색으로 반짝였어요. 택시들이 경적을 울리고 스쿠터들이 차들 사이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행인들은 가벼운 이슬비를 피해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모든 세부 사항을 적어 내려갔어요. 우리 먼저 뭘 하나요? 하고 물었죠. 김소령이 저를 힐끗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곧 보시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대시보드의 버튼을 눌렀어요. 선팅된 창문 때문에 밖 세상이 조용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20분 후 저희는 본도로에서 벗어나 오래된 소나무들이 그늘을 들이운 좁은 길로 접어들었어요. SUV가 흙길을 지나며 덜컹거렸고 저는 흥분으로 배가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숲은 젖은 흙과 솔잎 냄새가 났어요. 이곳은 군사기지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내 산기슭에 자리 잡은 소박한 콘크리트 건물 앞에 멈췄어요. 깃발도 없고 경비병도 없고 큰 문도 없었습니다. 문 근처 작은 표지판에 영어와 한국어로 제니스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소령이 카드리더가 달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메인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천장이 낮고 수십 개의 평면 모니터 위로 부드러운 조명이 빛나고 있었거든요. 각 모니터에는 지도, 그래프, 깜빡이는 점들이 나타나 있었어요. 어떤 화면에는 북극 빙하의 위성 이미지가, 다른 화면에는 비 내리듯 흘러내리는 코드 라인들이 보였습니다. 방을 가로질러 긴 책상이 놓여 있었고 30명의 젊은 장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큰 메달이나 밝은 패치가 없는 평범한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작은 마이크에 속삭였어요. 컴퓨터의 은은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가끔 들려오는 데이터 수신음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이기는 거구나. 리브스 대령이 말했던 그 문구가 떠올랐고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조용한 방에서 한국은 정보와 침묵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었어요. 김소령이 러시아 북부 지도를 보여주는 중앙화면을 가리켰어요. 빨간 선이 바다 쪽으로 날아가는 장거리 폭격기의 경로를 그려내고 있었죠. 이것을 나토보다 7초 먼저 탐지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흰 지도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빨간 점을 지켜봤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어요. 7초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7초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책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짧은 머리의 젊은 여성 장교 한 명이 고개를 들고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준비됐어요라고 완벽한 영어로 말했죠. 저는 여전히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깍거리는 소리와 부드러운 목소리들이 방을 채웠습니다. 또 다른 화면에는 수중 음향 패턴이 나타났어요. 해저 센서들이 포착한 함선들의 희미한 엔진 소음이었죠. 세 번째 화면에는 정적처럼 지직거리는 암호화된 무선 신호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나로 모으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 여성이 키 몇 개를 두드리자 갑자기 화면들이 재배열되었습니다. 선들이 위성을 드론에, 드론을 해양 센서에, 센서를 서울의 지휘센터에 연결했어요. 빛나는 거미줄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정보가 저희의 무기예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보가 우리의 무기다. 이해가 되는 짜릿함을 느꼈어요. 이건 폭탄이나 총알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영웅들 사이에 서 있으면서 저는 한국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작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이 조용한 작전실에서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은 침묵과 정보를 사용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총 한 방도 쏘지 않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여기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의 비밀스러운 힘을 지켜보며 말이에요. 어떤 대포보다도 더 크게 말하는 평화로운 힘을 보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제니스를 떠난 후 김소령님이 저를 시내 중심가로 데려가 주셨어요. 한강을 다시 지나갔는데 회색 하늘 아래 조깅하는 사람들과 커피와 길거리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뭔가 큰 비밀이 곧 밝혀질 것 같은 설렘이 가슴속에서 일어났답니다. 두 아파트 사이에 자리한 작은 카페에 도착했어요. 카운터 위에는 라떼 머그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에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첨단 연구소라기보다는 포근하고 친근한 동네 카페 같았어요. 김소령님이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에코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비밀 무기들이 탄생하죠.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비밀 무기가 카페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답니다. 4명의 젊은이들이 나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각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한 명은 안경을 쓰고 포근한 스웨터를 입었고 다른 한 명은 파란 머리에 친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 번째는 작은 드론 모형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네 번째는 빛나는 화면에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답니다. 군인이 아니라 학생들 같아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인 검은 단발머리 여성이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휘트먼 박사님. 저는 이선이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었어요. 저는 좀 쑥스러웠답니다. 장군들을 기대했는데 카페에서 프로그래밍하는 사람들이라니요. 선희 씨가 저를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어요. 하얀 머그컵에 커피를 따라주더군요. 진하고 달콤한 맛에 초콜릿 향이 살짝 났어요.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답니다. 선희 씨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희는 팀 에코펄스라고 불러요. 바다와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작은 신호들을 잡아내죠. 키를 누르자 화면이 숫자들과 초록색 선들로 가득 찼답니다. 이건 해저에서 나오는 음향 데이터예요. 이건 위성 잡음이고요. 저희가 이걸 섞어서 분석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화면에는 심장 박동처럼 뛰는 물결 같은 선이 나타나 있었죠. 이게 뭔가요? 물어보니 선희 씨가 웃었어요. 휘트먼 박사님, 저건 러시아 폭격기 엔진 소음이에요. 위성에 도달하기 전에 물을 통해 전달되거든요. 저희 컴퓨터가 그걸 인식하도록 가르쳤답니다. 저는 그 맥동하는 선을 뚫어지게 봤어요. 제게는 그냥 무작위 파동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선희 씨가 다시 클릭하자 갑자기 코드가 명확한 패턴을 강조해 주었어요. 패턴이 일치하면 비행기가 근처에 있다는 뜻이에요. 나토보다 7초 먼저 탐지했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쟁에서 7초는 평생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팀원 중 한 명인 박지민 씨가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북극 하늘과 해류를 보여주는 3D 지도가 나타났죠. 컴퓨터가 예측한 적의 움직임을 작은 빨간 점들로 표시해 주었어요. 화면을 터치하자 지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구경해보세요. 화면을 쓸고 확대해서 얼음 위를 가로지르는 폭격기의 경로를 따라가 봤어요. 에코펄스를 떠날 때쯤 비가 그쳤고 강물이 잔잔해 보였어요. 비밀스러운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군대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었죠. 대담하고 창의적이며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밝은 불빛들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가서 대전에 도착했어요. 김소령님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곳이 한국 성공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높은 유리 건물이 푸른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부드러운 흰 조명으로 밝혀진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벽들은 깨끗하고 매끄러웠죠. 마음이 평온해지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김소령님이 무거운 문을 열어주시자 저는 아주 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 주변에는 박물관처럼 유리 케이스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미술관이 아니었습니다. 각 케이스 안에는 고장난 기술 부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회로 기판이 갈라진 레이더 모듈, 드론 센서에서 나온 작은 칩, 미사일 엔진에 구부러진 금속관 같은 것들이요. 각 부품들은 오래되고 낡아 보였는데 마치 폭풍을 겪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지연 박사님이 첫 번째 케이스 옆에 서 계셨어요. 흰 실험복을 입고 온화한 눈빛을 하고 계시더군요. 유리에 붙은 라벨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레이더 모듈 2022년 5월 테스트, 70도에서 과열, 설계자 이민호.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모듈의 금속이 가장자리에서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가열되면서 안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이 상상됐어요. 작고 패배한 기계 같았죠. 이걸 만든 엔지니어가 안쓰러웠습니다. 한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모든 실수를 보여드립니다. 저희는 실패가 기억이라고 믿거든요. 명확한 영어로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실패가 기억이라고요. 박사님이 저를 다음 케이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안에는 테스트 12 첫 비행에서 장애 발생 엔지니어 김수련이라고 표시된 드론 센서가 있었어요. 센서는 렌즈가 비틀려 있고 페인트가 긁혀 있었습니다. 고장난 프로펠러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다른 라벨에는 팀이 13번째 테스트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적혀 있었어요. 왜 고장난 부품들을 보관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박사님이 친절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모든 실패에서 배우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누가 고쳤는지 기록해둡니다. 그러면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실수를 숨기려고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그것을 기념하고 있었거든요. 고장난 기술 부품 하나하나가 시간 속에 얼린 교훈 같았어요. 더 안쪽으로 걸어가니 긴 벽에 2015년부터 오늘까지 날짜가 적힌 수십 권의 노트북이 걸려 있었어요. 책등이 낡아 있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 도표, 커피 얼룩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어요. 타버린 회로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새로운 배선 도표가 끄적여져 있었죠. 누군가의 비밀 보물함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한 박사님이 노트북 하나를 펼쳐서 미사일 엔진 고장. 2018년 12월이라고 제목이 적힌 페이지를 보여주셨어요. 엔지니어가 엔진을 그려놓고 녹음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한 다음 여기 합금 교체할 것. 다음엔 추운 날씨에 테스트라고 적어놓았더군요. 엔진의 굉음 소리와 고장났을 때의 당황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엔지니어가 그걸 고칠 거라는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박사님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한국은 모든 실패를 기억으로 바꾸고 모든 기억을 힘으로 만들어내는군요. 한 박사님이 저를 마지막 유리 케이스로 안내해 주셨어요. 안에는 2020년에 단순한 회로 기판이 있었는데 프로젝트 제니스 프로토타입 과부하로 정지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작전실 기술이었어요. 위성과 잠수함을 추적하던 모습이 기억났죠. 이제 그 힘든 작업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계속해서 고장나는 작은 부품들과 함께 말이에요. 작전실의 젊은 장교들과 카페의 엔지니어들이 떠올랐어요. 그들 모두 고장난 테스트와 뒤엉킨 메모들을 마주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실패를 선생님으로 삼았거든요. 실패가 기억이고 기억이 그들을 더 똑똑하고 강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기억의 전당에서 나오면서 햇빛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완벽한 기계만이 아니라 고장난 부품 하나하나에서 배우는 용감한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세상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부품 하나가 더 큰 성공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시를 떠나 동북쪽으로 포천을 향했어요.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김소령님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바로 육군 시험장이었답니다. 여기서 한국이 어떻게 모든 계절의 무기를 시험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저의 코트에 떨어질 때마다 몸이 떨렸어요. 도착해보니 눈 닿는 곳까지 진흙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키 큰 소나무들이 가장자리에 서 있고 가지마다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콘크리트 벙커 한 줄이 트인 공터를 향해 서 있었어요. 멀리서 깊은 굉음이 들리고 땅이 흔들렸어요. 저의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작은 관측탑에 올라가 들판을 내려다봤어요. 비가 금속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차가운 난간에 손을 대고 밖을 바라봤어요. 짙은 녹색의 K9 자주포가 나타났어요. 넓은 궤도가 진흙에 깊은 홈을 파며 움직였답니다. 그 포는 정말 거대했어요. 긴 포신이 회색 하늘을 향해 있었죠. 이동현이라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저 옆에 서 있었어요. 진흙이 튄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시험해요.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고 믿거든요.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입김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저의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자부심이 솟아났답니다. 이 씨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자주포가 앞으로 나아가며 진한 갈색 진흙을 헤쳤어요. 빗물이 궤도 자국에 고였죠. 멀리서 천둥이 울리며 하늘이 더 어두워졌어요. 포가 멈춰서서 멀리 있는 목표물을 겨냥했어요. 오래된 강철판들이 조용한 보초병처럼 서 있었답니다. 엔지니어가 무전기에 소리쳤어요. 준비되면 사격. 잠시 후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폭음이 공기를 갈랐어요. 포신 끝에서 밝은 섬광이 번쩍였고 포탄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몇 초 후 포탄이 철판에 맞으며 천둥 같은 소리가 났어요. 진흙이 사방으로 튀었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손에 들고 있던 노트가 벌어졌죠. 급히 닫으면서 제 자신의 놀란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엔지니어가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좋은 명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귀가 웅웅거렸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그 다음 1시간 동안 더 많은 시험을 봤어요. 비 속에서도 사격하고 갑자기 부는 바람 속에서도 사격했어요. 엔지니어는 자주포를 작은 언덕 위로 몰고 가서 내려와 포신에 진흙이 묻었는지 빠르게 확인했어요. 걸레로 깨끗하게 닦고 간단한 렌치로 느슨해진 볼트를 조였어요. 모든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답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날씨나 황사가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날씨도 전쟁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어. 장마철에도 꽁꽁 얼어붙는 눈 속에서도 황사가 몰아치는 날에도 시험해요. 저는 한국의 사계절을 떠올렸어요.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는 무더운 여름날, 눈이 땅을 덮는 추운 겨울, 노란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는 봄, 그리고 맑고 선명한 가을 공기까지요. 저는 그가 비를 무릅쓰고 자주포 운전실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해치를 닫으니 기계가 으르렁거리며 살아났어요. 깊은 존경심이 들었답니다. 나중에 벙커 쪽으로 가까이 가봤어요. 안에서 엔지니어들이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귀마개와 우비를 착용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그래프들이 보였어요. 반동력, 포탄 속도, 포신 열기 등이었답니다. 노트북 옆에는 온도계, 풍속 측정기, 습도 센서가 있었어요. 각 장비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박지민이라는 기술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비 속에서 포신이 식는 모습과 지난 여름 40도에서 시험했을 때 달아오르는 모습을 비교해 보여줬어요. 이 모든 데이터를 비교해요. 배우고 조정하고 계속 시험하죠. 저는 그들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가 그치기 시작할 때 저는 진흙밭과 그 너머 어두운 숲을 바라봤어요. 이제 육군 시험장을 봤어요. 한국의 힘이 자연 그 자체와 맞서 측정되는 곳이었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모든 시험에서 모든 계절에서 한국이 화창한 날뿐만 아니라 폭풍과 눈을 위해서도 준비한다는 증거를 봤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그 준비성이었어요. 날씨가 어떻든 굳건히 서겠다는 약속이었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선 고속도로를 구불구불 지나가면서 저는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김소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한국의 힘을 세계로 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 마음이 두근거렸죠. 건물 안에서는 여러 나라 국기들로 가득한 작은 회의실을 발견했어요. 폴란드 대령과 호주 사령관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둘 다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더군요.
진지해 보였지만 제가 들어가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폴란드의 마렉 노박 대령이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휘트먼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호주의 사라 미첼 사령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였어요. 제가 앉자 한국 관계자가 뜨거운 차를 돌렸어요. 컵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인삼의 달콤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컵을 들고 손에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분위기는 친근했지만 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노박 대령이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한국에서 포를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걸 발견했죠. 테이블 위 폴더를 톡톡 쳤습니다. 훈련 중에 K9 자주포가 고장났을 때 한국 기술자가 밤새 날아와서 고치는 걸 도와줬어요. 새벽까지 일했답니다. 피곤한 엔지니어가 추위 속에 착륙해서 바로 진흙투성이 현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미첼 사령관이 이어서 말했어요. 호주에 K훈련센터를 설치했거든요. 한국 교관들이 와서 저희 승무원들에게 K-탱크와 FA-50 전투기 운용법을 가르쳤어요. 팀원처럼 나란히 훈련했죠. 사막 모래와 뜨거운 햇살 속에서 한국 교관들과 함께 걷는 호주 군인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는 뜻인가요? 노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약속을 지켜요. 저는 이 문장을 노트에 적으며 밑줄을 그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 관계자가 수출 패키지를 설명했어요. 단순히 무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시스템이었죠. 예비 부품, 정비팀, 훈련센터,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지원 네트워크까지요. 디지털 지도에는 한국 장비를 사용하는 폴란드와 호주 부대들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었어요. 점들이 화면에서 깜빡이며 서울의 지휘센터로 이어지는 빛나는 선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 관계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필요한 만큼 계속요. 존경스러운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게 아니라 지식과 엔지니어, 그리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나라더군요. 노박 대령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진흙투성이 포천 현장 테스트, 평화로운 한강 카페 연구실, 그리고 박물관 같은 실패 전시장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은 폴란드와 호주에서 한국 교관들과 함께 일하는 승무원들의 모습으로 끝났어요. 잠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첼 사령관도 눈을 닦으며 말했어요.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이긴다는 걸 배웠어요. 작전실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악수와 고친 볼트 하나하나에서 말이에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테이블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신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테스트가 실패하든 폭풍이 몰아치든 볼트가 부러지든 한국이 도와줄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신뢰는 엔지니어들을 태운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신뢰는 작은 카페에서의 커피와 진흙투성이 시험장에서 쌓여갔어요. 일어나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한국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지 봤어요. 진정한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밝은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나가면서 새로운 확신이 들었어요. 이 나라 곳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실수에서 배우고 사계절 내내 테스트하고 모든 교훈을 세상과 나누는 모습을 봤거든요. 한국의 신뢰 약속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이기는 무기 말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